미국 아칸소주에서 제야의 밤 저녁에 무려 5천 마리가 넘는 새들이 하늘에서 추락. 왜? 새들은 대부분 두개골이 부러졌다. 그렇게 바닥에 곤두박질 치며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바로 꽃 때문이었습니다. 불꽃놀이. 매년 새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개최. 그런데 갑자기 터진 폭죽 소리에 그만 화들짝 놀란 새들이 다 함께 급히 날아오르다가 서로 부딪혀서 큰 치명상을 입고 추락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사실 뭐 화약의 폭발력이나 소리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사실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그렇죠, 있는데 조그마한 새들은 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어요. 자기들끼리 부딪혔대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지.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생물 생태계 역학 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 불꽃놀이를 할 때 폭죽 발사에 따른 새들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자정 전에 비행한 새는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저 지금 초록색이 새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정이 지나고 불꽃놀이가 시작됐을 때거든요. 초록색으로 가득 차요. 이렇게 꽉 찹니다, 화면이. 저때 막 부딪히는 거 아니야. 와, 빨갛게 된 부분도 있네. 그 생존 본능 아닙니까? 그렇죠. 살겠다고. 순간적으로 폭발음이 있으니까 이게 뭐 일이 잘못됐다 생기죠. 싶어서 그냥 확 치솟아 버리는 거죠.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막 하늘 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는 사이에 새들은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지 진짜 몰랐네요. 그죠? 2018년 3월 영국 버밍엄의 한 경기장에서 열린 크로프트 도그쇼 시상식. 세계 3대 명견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승견의 주인이 우승 트로피를 받아드는 순간 갑자기 시상식장에 난입한 두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뭔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든 천을 폈죠. 보통은 저렇게 이제 시위를 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플래카드를 펼치려고 그랬구나. 네. 이들의 정체는 동물 보호단체 페타 회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손에 쥐어진 팻말에는 크로프트 Canine Eugenics, 크로프트 도그쇼는 개 우생학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품종.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믹스견보다는 순종견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순종의 분양은 더 높은 가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반려동물의 근친교배. 이게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웬일이야. 2008년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의 혈통견에 관한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요. 순종견을 만들기 위한 근친교배는 눈은 크게, 몸통은 작게 이렇게 개 신체 기관을 과장되게 만들어 유전병을 부른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유전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견종에는 대표적으로 불독이 있는데요. 불독은 주름이 많을수록 예쁘고 귀엽다라고 생각해 주름이 많고 또 살이 찐 불독끼리 근친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흡곤란과 피부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유전병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혈통, 이 순종 유지를 위한 근친교배 외에도 다 보셨을 겁니다. 찻잔에 쏙 들어가는 작고 귀여운 모습 때문에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얻는 티컵 강아지. 이 티컵 강아지는요. 말티즈, 시추 등 인기 있는 강아지 종 중에 작고 연약하게 태어난 강아지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골절되기 쉽고요. 또 관절 관련 질병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야. 예. 예쁜 반려동물 뒤에 숨겨진 아픔.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족이지 절대로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 황제들의 상에 올랐던 진귀한 음식이자 제비집,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진미로 꼽히는 샥스핀. 말린 상어 지느러미를 걸쭉하게 끓여낸 샥스핀 수프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급 보양식으로 통해서요. 전 세계 샥스핀의 무려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한 뒤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착하고 도려낸 채 그대로 상어를 바닷속에 내던져 버립니다. 일명 샤크 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얼마나 상어에게 잔혹하냐면요. 이 불에가 없는 상어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데 지느러미를 잃었으니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잔인하게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 상어의 몸통은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값비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굳이 부피가 큰 상어 몸통은 싣고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욕심 앞에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상어는요. 많게는 한 해 1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 상어 465종 가운데 무려 74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종 위기까지 왔군요. 자,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참혹한 상어의 남획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유럽연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남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샥스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자, 2013년 시진핑 정부는 공식 연회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퇴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해운사와 항공사가 연이어 샥스핀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덜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집, 좀 고급 중국집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산의 진미 속에 숨겨진 아픔. 부디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커피 애호가들이 최고의 커피로 친다는 루아 커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불릴 정도로 한 잔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좀 너무 애처로워요. 저 얘기 들은 다음에 그 커피가 먹기 싫더라고요. 루악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데요. 처음에 루악 커피를 마시게 된 건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우연히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콩으로 커피를 만들었는데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향과 쓴맛이 거의 없는 부드러움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루악 커피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손수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채집해 커피 콩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양 고양이의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몸보다 조금 큰 우리에 갇혀서 삼시세끼를 커피 열매만 먹어야 하는 강제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된 사양 고양이들은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자해를 하는 등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 왜 아니겠어? 커피만 마시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의 커피콩 배설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양 고양이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생산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야생의 처참히 버려진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죠. 게다가 이 안타까운 일은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족제비 배설물에서 골라낸 위즐 커피, 태국과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만든 아이보리 커피, 브라질에서 멸종 보호세인 자쿠버드 커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깊게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 소비, 불필요한 소비 없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위한 녹색 소비가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야자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고요.
게다가 일부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도중 사용되는 화학 비료에서 대규모의 아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온난화 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석유를 바꾼답시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고 더 온실 효과를 높이는 건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에코라이프, 비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그래서 요즘에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뭐 텀블러 예쁜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가방을 대체할 용도로 생겨난 에코백. 그런데 2011년 영국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될 때만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알아보니 영국인들의 에코백 사용률은 평균 51회 미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도 정말 어디 회사 로고 찍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맞아. 아유 저는 남발돼요, 남발. 에코백 들고 마트 간 거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끼지 않으면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지구의 배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 W마켓은요.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래? 꿀벌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진열한 사진입니다. 마트 내 식품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사과, 딸기, 커피, 아몬드, 고추, 곡류 등 이런 작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섬유, 면, 또 면티, 면바지도 생산 중단. 왜냐? 이 목화도 꿀벌이 없으면 수분을 못하니까 오직 합성 섬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다. 또 더 심각한 건요. 이것저것 다 사라져 닭, 돼지고기 등 잡식 동물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비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꿀벌 효과입니다. 정말 무섭죠. 꿀벌하면 이제 꿀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꿀벌 효과의 공포가 우리 코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30에서 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 너무 없어진다. 일명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해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대규모 야외 실험을 통해 밝혀진 꿀벌 멸종의 주범은 바로 살충제 성분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동안 친환경 농약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치명적 부작용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꿀벌이 꽃가루를 모을 때 초당 400번의 날개를 진동하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꿀벌의 경우 진동 횟수가 20% 감소. 와. 또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은 꿀벌에 비해 모은 꽃가루도 절반 수준. 살충제가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날개 운동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치명적인가 보다. 저게 오히려 좋은 살충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줄 알았다. 길게 보면 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살충제였던 거죠.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생태계 붕괴는 결국 지구 생태계 모두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과일 바나나.
자, 그런데 지난 2014년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 방송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보도했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어쩌면 멸종할지 모른다는 뉴스. 자, 바나나 뿌리를 공격하는 곰팡이 트로피칼 레이스 4 바이러스가 1980년대 대만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중국, 2013년도엔 아프리카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는 아직 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일 뿐 중남미까지 확산될 경우 우리의 바나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나나는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바나나만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슬픈 사실인데요. 왜요? 이게 전 세계 플랜트 농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원래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약 1,500개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종류는 단 하나, 캐번디시죠. 오. 자, 원래 야생 상태의 바나나는요, 크고 딱딱한 씨가 저렇게 가득 차 있어서 수박처럼 먹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씨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캐번디시 종이었는데요. 맛까지 좋아서요, 인간은 결국 캐번디시 종만 대량 생산하기 이르렀고요. 다른 종의 바나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몽땅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나 전체 수확량 중 무려 95%가 캐번디시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부네, 전부. 자, 그런데 인간의 감관이 한 가지. 이 종은 씨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풀의 뿌리나 줄기를 접붙여서 번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전부 다 복제품인 셈이었던 거죠. 클론이네, 클론. 그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 유전자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전멸하고만 한다는 사실. 쉽게 멸종당하는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캐번디시 종처럼 씨가 없는 그로 미셸 종 바나나가 주요 바나나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바나나 암이라 불리는 파나마병이 돌았고요. 결국 그로 미셸 종이 사실상 멸종을 맞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파나나병 등 질병에 강한 캐번디시 종을 발견했고요. 그때부터 캐번디시 종으로 모조리 바꿔서 생산한 거였죠. 그것이 어쩌면 바나나의 멸종의 1차 경고였을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캐번디시 종 바나나는 지금 멸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사 먹을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없어진다면. 몇십만 원이라도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바나나 농업에 의존하는 몇 개 나라는 아예 나라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네. 라는 뭐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